지하 변세와 의세 변세와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지하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와 지성과 지식의 변세와 의세. 네. 네, 변호사의 새로움, 의사의 새로움. 네, 많이 새로워지고 있죠. 많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 예, 네. 자평하는 겁니다. 자평이라도 자화자찬. 네, 자평이라도 해야. 네. 현재 구독자 오늘 녹화일 기준 232명. 네. 정말 소중한 아유, 분들입니다. 그럼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 알리지도 많이 않았는데 알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네. 검색도 잘 안 돼요. 변세와 의세를 띄워서 검색하니까 네. 안 찾아져요. 네. 알고리즘이 반응을 안 해요. 네. 근데 어떻게 이 232분은 이걸 어떻게 이걸 아시고 알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전단지라도 다 아니요, 뿌리신 거 아니요.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게, 네. 와, 전혀 안 하겠습니다. 홍보도 안 했는데. 네, 홍보도 무홍보. 네. 와, 너무 바닥부터, 대단합니다. 네, 바닥에서부터 예. 기어 올라가는 심정으로 기어 올라가는. 네. 아, 제가 시방쇼 시작하실 때 예.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기억나죠? 네, 저도 네, 옛날에 네. 예, 저 길 변호사님- 위에 시방쇼, 네. 길바닥 시방쇼. 우리 집 길바닥에 있죠. 그러시니까요. 예, 길바닥의 변세 의세. 아마 그때 기분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뭐 비슷은 한데 네. 그때와의 차이점이라면 네. 그때는 정말 앞이 깜깜했거든요.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네. 시방쇼를 한번 네. 3년의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한번 띄우고 나니까 네. 이번에 변세와 의세는 그래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시니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자신감이 굉장히 예. 뿜뿜하시는 것 같아요. 좀 여유가 네. 느껴지지 네, 않습니까? 그러시니까. 아니 구독자 232명이라고 해가지고 막 인상 쓰고 이거 뭐 열심히 찍었고 뭐 PPT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봐요. 네. 속상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속상하시죠? 아니 저는 속상하지 저는 괜찮은데. 않아요. 저는 속상하지 않은 게 아니, 솔직히 아이 쬐끔 요만 쬐끔. 아니 근데 여러분 저희가 홍보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있죠. 저희가 다루는 내용들이 네. 정말 가장 최신이고 또 가장 고급 정보고 알아두면은 그렇습니다. 정말 네. 자다가도 떡을 먹는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명작은 언제든 다시 찾게 되니까요. 명작, 명품 네, 방송. 명품 방송. 아니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더 알려가지고 더 많이 보게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초반에는 무홍보로 네. 그냥 정말 알고리즘의 벽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과 네. 함께 손잡고 가겠느냐. 네. 저희는 후자를 택한 것이죠. 아 근데 저는 사실 예. 제가 이제 유튜브도 이제 간혹 이제 많이 채널을 좀 보는 편인데 네. 그 어떤 채널은 제가 네. 100명, 200명일 때 보던 채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채널은 사실상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무도 아무도 좀 몰랐으면 좋겠다. 나만 알고 싶다. 알았으면 좋겠다. 서랍 약간, 속에 네네. 두고 보고 싶다. 네. 여기 서랍에 네. 두고 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 네. 남한테 그렇죠.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유튜브가 예. 있거든요. 저희가 딱 그겁니다. 네, 약간 좀 저희도 그런 유해.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거죠. 모래사장에서 네. 힘들게 번쩍번쩍거리네. 그렇죠. 가서 봤더니 진주. 네. 와, 우연치 않게. 딱 그 네. 기쁨. 네. 232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 누리는 그렇죠. 선택된 네. 기쁨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구독자 수에 그렇게 예. 뭐 연연하지는 않고. 저희 연연 안 하죠. 네, 저희는 연연 안 하죠. 또- 저희는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죠. 그러시니까요, 저희는 또. 동접자에 연연합니다. 동접자와 좋아요 숫자에 제가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구독자에는 연연 안 합니다. 네. 아니, 구독자 1000명이면 어떻고 네. 10,000명이면 어떻습니까? 네. 1000명, 10,000명이 빨리 보는 게 라이브 하고 중요해요. 싶다. 빨리 라이브 동접으로 하고 싶다. 라이브로. 네. 전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생방영이라서. 저도 빨리 라이브 하고 싶어요. 예, 구독자에는 연연하지 네. 않겠습니다. 네, 막 직접 소통하고 막. 그렇죠. 이렇게. 네, 바로바로 댓글 올라오면 라이브. 막 예, 바로 물어보고 쌍욕 날라오면 막 그런 그렇죠. 것도 막 너무 기분 좋아서 막 바로 시정하고요. 떨고 싶고요. 막.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희가 232분 너무 감사드린다는 너무 말씀을 감사하죠. 예, 이렇게 돌려서 저희가 네. 표현을 드린 진짜 거고 감사하죠. 정말 그 퍼플렉스티라는 그 어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AI 네.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퍼플렉스티 저도 많이 쓰거든요. 네. 뭐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빨리빨리 취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정보. 정확하고 이래서, 또 네. 빨리 업데이트가 네. 되고 근데 그 AI 툴의 특징이 뭐냐면 네. 기능을 바꿔요. 근데 알려주지 않는 거죠. 네. 근데 가보면 바뀌어 있어. 네, 네. 와 그런 우리 게, 변세 네. 의사는 아주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AI. 네. 그래서 그런 그걸 좀 게 차용했다. 소름이죠, 그런 게. 네. 그걸 좀 차용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차분히. 그렇게 꾸준하게 예. 저희는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그렇죠. 함께 걸어가는 함께. 구독자님들과 함께 예. 걸어가며 성장하는 그런 그렇죠. 채널로 커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AI 네. 동행, 변세 의세 동행으로 네. 한번 저희가 오늘 힘차게 힘차게 한번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세와 의세.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부터 보는데요. 이재명 정부 취임한 지 대통령 취임하신 지 지금 이제 열흘이 넘었습니다. 네네네. 코스피 5천. 네. 그 공약을 지킬 수 있겠느냐 초미의 네. 관심이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지난번에 또 한번 그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이제 그 코스피 5천에 관한 걸 조금 더 깊게 한번 해부를 해보는 시간 예. 가져보려고 예. 이제 좀 열심히 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야, 근데 5천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좀 막연하고 그렇죠. 이게 너무 큰 숫자 너무 아니야? 크죠, 너무 크죠. 이거 정말 네. 목표를 막 달성 못 하는데 네. 좀 많이 질른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 있는 분도 그러실 계십니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저희가 내용으로 좀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13일 날 네. 13일에 금요일이었는데 그 13일 날 이제 마지막 코스피 지수가 이제 2,894.62로 마감이 됐습니다. 금요일 기준입니다. 네네. 6월 13일. 그때 또 이제 초반에는 좀 장이 좀 상승을 했는데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내전, 뭐 전쟁도 네, 지금 그런 초기 부분으로 예. 인해서 이제 조금 약간 이제 그 장 마감 직전에는 예. 약간 이제 다소 조정이 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좀 대외 불안 요인이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알기로는 역대 정권 중에 가장 허니문 기간이 길었고 상승률도 예. 이번 한 달간 코스피 상승률이 제가 봤을 때는 역대 그 세계 증시 지수 중에 가장 예. 높았다고 이번이 요 최근 열흘이 네네네,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이 경제를 좀 너무 망쳐놔가지고 뭐 거기에 또 억눌렸던 심리들이 좀 터져 나온 거일 수도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외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컸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거의 한 4, 5조, 5, 6조 가까이 매수세에 거의 뭐 불을 뿜었는데. 그렇죠. 그렇단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그런 전체적인 증시 시장 분위기가 상황, 증시 분위기나 이런 분위기가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높은 쪽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 그 코스피 시장 좀 상황을 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현재 상황은 일단은 이제 아주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13일 이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는 약간의 조정이 좀 생기긴 했는데 최근 거의 뭐 그래도 한 그 정권 교체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는 정말 이제 불을 뿜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뭐 커뮤니티 일부 이제 그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막 대제명, 가제명, 천제명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안 찍으신 분들이 마음이 간다. 파란 옷이 좋다. 계속 그러셨거든요. 아주 보통은 그 증시에서는 파란색이 좀 약간 안 좋죠. 안 좋은 의미인데 내려가니까. 의미인데 보통은 이제 지금 증시는 이번에 그 빨간색으로 그리고 화살표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빨간색 불을 뿜었다 싶을 정도로 지금 여기 이제 그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지난 한 2분기 정도죠. 6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단 열흘 만에 거의 뭐 급등을 한 상황이고. 와, 진짜 급등이에요. 그한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그 2,900까지 어쨌든 이제 터치를 하고 다소간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조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2024년 말 대비로 해서 코스피 지수만 20.6%가 상승한 겁니다. 20.6% 상승. 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상승률은 이번에 세계 증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높았던 역대급으로 역대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한 걸로 그 상승률을 기록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PBR은 어떻습니까? 현재 PBR은 여전히 아직은 이제 0.85에서 한 0.9배 수준인데 여전히 이제 글로벌 대비로도 이제 저평가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24년 말 대비로 한다 그러면 20.6%가 지금 이제 지수 상승을 보였고 3,000선까지도 이제 3.6%가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상황. 거의 다 온 거예요? 목전까지 온 거죠. 어쨌든 이제 거의 다 왔다. 이해를 하시면 되죠. 아니 근데 PBR이라는 것도 지금 처음 우리 변세세 보시는 분들은 뭔 말이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PBR은 이제 그 장부 가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을 이제 전부 다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현재 주가 대비
그 장부의 가치. 가치. 현재의 예. 기업들을 토탈로 해서 뭉뚱그렸을 때 그 가치의 비율을 예. 따지는데 어쨌든 이제 1보다도 낮다는 얘기는 뭐 단순하게는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그래서 이해를 우리는 하시면 되고.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현재. 그렇죠. 네, 저평가돼 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제 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PBR이 한 1.6 정도. 우리 한 2배. 네네. 아. 네, 우리 2배 가까운 거죠. 가까운.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태국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우리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그 대만하고 비교하면 대만 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34배 정도. 와, 네, 일본하고 차이 많이 나네요.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 저성장이라고 하는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3배까지 이제 오, 좀 차이가 올라간 납니다. 그런 수준이라서. 예, 그러면 코스피 5천 이거 어떤 목표인지도 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네네. 5천이라는 숫자가 네. 아니, 너무 커서 그렇죠. 예, 잘 와닿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지난 6월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894.62 포인트를 네. 찍은 상황이고 5천까지 도달하려고 한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의 필요 그 추가적인 상승률이 한 72.7%로 오.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그 5천이라고 하는 수준 예,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그 어떻게 보면 그 상승 곡선을 계속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5천까지 가려면. 상당히 힘든 목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필요 상승분으로 따지게 되면 이만큼 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은 좀 약간은 예. 허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총하고 이제 GDP 비율 대비 이제 그 시총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예. 아직까지는 90.4% 수준이고 아. 5천까지가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약 150% 정도까지 와. 올라가야 그럼 되거든요. 이것도 한 1.6배 정도? 네네. 좀 더 올려야 되는 사실은 겁니다. 아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목표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큰 목표다라고 이제 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긴 그러니까 합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네, 절대 이제 예. 만만하진 않죠. 아니 그러면 역사적인 그 상승기 그리고 코스피 지수 추이를 좀 우리가 한번 네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신 예. 거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2024년 말하고만 대비해도 한 20% 가까이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한 건데 올라간 거예요. 네네. 요게 이제 어쨌든 이제 기대 심리로 해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네. 몰려드는 상황이고 이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칠 것이냐 예.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는 이제 이제부터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예. 투자하시는 분들 자체도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이제 동학개미라고도 하고 예. 네,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이제 국장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유입되는 부분들도 많아서 예.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이제 국장이 워낙에 이제 또 하랑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또 이제 관심을 갖고 다시 이제 그 국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 자본도 들어오고 있고 네. 또 우리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우리 소액 주주들 네네. 이분들도 이제 많이 좀 주식에 기대와 그렇죠. 희망을 갖는 네. 이제 이런 구조였다라는 건데 네. 자 이게 근데 그래프를 좀 보면 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뭐 3년 내 5년 내 이 달성 수익률 비교 네네. 이것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요게 이제 지금 네. 보시는 이제 그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네. 역사적으로 그럼 코스피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었는지를 좀 그 투자자분들이 네. 역대 이제 그 히스토리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히스토리가 중요하니까. 네네. 왜냐하면 그냥 이제 이번 정권이 이제 5년 내 5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거시적인 목표는 있지만 네. 과연 이것이 이제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믿고 갈 수 있느냐. 네네. 예. 이게 바탕에 어느 정도는 어떤 부분들이 그 해결이 돼야지만 네.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아마 투자를 그렇죠. 하실 만한 이제 그런 그 비전이나 예. 아웃라인을 좀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하. 일단은 가장 높았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어디까지 갔었습니까? 이게 이제 코스피만 하더라도 184.8%가 상승을 했고, 와. 자 이거는 이제 그 노무현 정권의 이제 역대 이제 그 수익률로 따지면 연평균으로 했을 때만 하더라도 23.3%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상승률이. 네. 와.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예. 노무현 정부가 역대 이제 2003년부터 2008년 이때가 가장 정말 그 주식 시장으로만 따졌을 때는 거의 점프를 한. 네, 역대 와, 이제 화랑을 기록했던 역대급. 때고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좀 높았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도 1998년부터 2003년도까지가 이제 임기였는데 그렇죠. 그 임기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은 3.6% 정도였다. 근데 노무현 정부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네, 그래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네. 그다음 이제 이명박 정부인데 이게 이제 2008년부터 2013년도 네. 연평균 수익률이 3.4%였는데
근데 이때는 이명박 정부는 조금 특이한 건 이제 그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있을 때 2010년도쯤에서 생겼던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좀 선방했다. 그래도 이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라고 예. 평가를 해볼 수는 있겠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가 또 오래 지속돼가지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임기 말쯤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때 그렇죠.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예. 막판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상승됐던 이제 변동성이 좀 커졌던 예.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연평균 수익률은 한 코스피 지수만으로 했을 때 2.8% 정도였거든요. 2.8%.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1.6%. 1.6. 네. 계속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예. 김영삼 정부야 뭐 IMF 있었던 때. 그건 IMF를 초래한 정부니까. 네네. 요거는 이제 뭐 외로한다 치면. 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외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도 너무나 성적이 좀 너무 저조한, 너무 저조한. 네. 그동안의 정권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성적표를 이게 진짜 성적표잖아요. 네네. 한눈에 보이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노무현 정권 정도의 어떤 이런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지금 가려면 5천까지 가려면 노무현 정권 상승. 때 했던 것 정도 좀 더 넘는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 거예요. 정도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시면 평균 역대 정권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그래도 3에서 한 6% 3-4% 정도. 3% 근데 23%였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정말 높은 상승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계속 저평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게 사실은 연평균 수익률이 3%대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신흥국이라고 따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신흥국에 속하는 나라라고 보시게 되면 이 연평균 그 지수 상승률이 사실상 굉장히 낮은 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저평가라는 얘기가 저평가되고 나오고. 있다. 아니 그럼 하나 그냥 궁금한 게 노무현 정권 때는 왜 이렇게 성과가 좀 좋았을까요? 그때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세계 경기가 화랑이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점을 찍다가 2008년 이후에 이제 2010년 때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아주 이제 급락을 하게 됩니다. 하고. 그런 이제 그 부침을 겪었던 부분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이 당시에 이제 2003년에서 2008년 이 시기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제 좀 활기가 좀 컸던 그런 이제 시기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맞아 떨어진 건데 그러면 GDP 성장률 우리 시나리오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일단은 그러면 코스피 5천 달성에 필요한 연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수익률이 20% 가까이가 돼야 돼요. 20%.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노무현 정권 시기 때만큼의 그러니까 5년 내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5년 내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도전이다라고 우선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성과가 노무현 정권의 184.8%였고 총 필요 상승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72.7%인데 5천까지 가려면 그러면 이제 역대 최고 연평균이 23.3%인데 3년 내 이걸 달성하려면 연평균 수익률이 20%가 돼야 되고 5년 내 달성하려면 11.6%가 돼야 되고요. 11.6%. 그래서 이게 노무현 정권과 역대 정부하고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다라고 우선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이거 그럼 GDP 성장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 GDP 성장률의 시나리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사실은 이제 관건인데 어쨌든 이제 뭐 전반적으로 PBR이 이제 0.85에서 한 0.9배 정도로 이제 저평가는 돼 있는데 저평가돼 있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정책적인 어떤 이제 그 부분들을 이렇게 감안을 한다고 쳐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성장이라는 게 있어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성장할 수 있는 미래의 이제 어떤 가치들을 미리 이제 저희가 그 주식을 매수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과실을 따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강력한 개혁과 이제 구조적인 전환 자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영상에서도 일단 이제 현 정부가 그런 어떤 이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A, B, C, D, E, F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날 이제 A가 AI, B가 바이오, C가 컬처, 문화, 컨텐츠. 그다음 D가 디펜스. 우리 방산, 방어 이제
방위 산업이고 그다음에 E가 에너지. 그죠? 그리고 네. F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퓨처 매니팩처링 미래형 이제 그 산업인데 요 A, B, C, D, E, F가 다 돼야지 사실 이거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네네. 그래서 경제 성장이.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이제 KDI와 BOK 전망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거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GDP 성장률 한 0.8에서 한 1.5%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이렇게 이제 잡는다고 치면은 5년 후 예상 코스피는 사실상은 그 오히려 지금보다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네. 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예. 점진적으로 회복된다고 했을 때 이제 연평균 GDP 성장률을 2.5%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적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2.5. 네. 이것도 좀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이게. 그런데도 다행히 이제 이 정도의 점진적 회복만이라도 생기고 뭐 강력한 개혁이나 이제 구조적인 어떤 구조 개혁들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 시총은 130%까지 어느 정도는 내다볼 수 있고 5년 후에 예상 코스피는 3,904 정도. 저는 이것도 대단하다고 이것도 그러니까 3,903은 거의 4,000인데 네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역대급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역대급. 이제 기존에 이제 가장 높았던 최근 들어서 가장 높았던 게 이제 한 3,300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만 되더라도 한 3,904 정도까지 어쨌든 이제 그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이 됐을 때는 목표가 이제 5,000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한 목표치 한 78.1% 정도는 달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재 목표 달성을 위한 GDP 그 성장이 한 15.8%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 이게 굉장히 참 쉽지는 않은 과제긴 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강력한 개혁이나 이제 구조적 전환이 일어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긍정적인 전망으로 본다고 하면 뭐 강력한 개혁과 구조적인 전환이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고 쳤을 때는 다 됐다. 네, 쳤을 5년 때. 후 예상 코스피를 한 4,729까지. 그 5,000 근접한 언저리까지 가는 거네요. 근데 요거는 수치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아까 이제 태국 기재가 1.65 정도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태국 정도의 PBR을 그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요 정도 4,500에서 한 4,600 정도 그 정도 수준도 가능은 그러니까 합니다. PBR만 좀 개선이 돼도 수치만 올라가도 이게 어쨌든 이제 그 수치라고 하는 걸 그러면 이제 PBR이 0.85에서 그럼 1.6 가는 게 쉽냐? 그게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절대 어렵습니다. 쉬운 과제는 아니라서 어쨌든 이제 그나마 이런 이제 구조 개혁들이나 강력한 개혁들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된다 치면 그래도 아주 비관적인 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향후 이제 지금 정부가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정책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예의주시해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만 가고 어느 정도의 그 굉장히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점진적 회복에 해당하는 2.5%도 사실 도전적인데 뭐 적어도 한 2.0% 정도까지라도 어느 정도 그 달성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어쨌든 이제 최고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3,300을 최고라고 쳤다고 하면 그 최고점 이상 정도는 그래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3,900까지는 가니까. 그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개혁과 구조적 전환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가총액과 GDP의 비율을 분석한 게 있는데 이거 내용은 뭡니까? 이게 이제 GDP라고 하는 게 이제 국내 총생산인데 총생산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그 현재 이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죠. 그 부분을 이제 비율로 나타낸 건데. 비율로 한 게 얼마 나옵니까? 근데 이제 이 비율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그런 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PBR도 저평가돼 있고, 요 지금 시가총액과 GDP를 비율로 나눠봐도 저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 쉽게 얘기하면 PBR이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는 결국 GDP 대비 시가총액이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 거의 똑같은 얘기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편 아닙니까? 낮은 편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5%입니다. 미국은 그리고 이제 아까 비교드렸던 태국 같은 경우가 160% 정도. 태국이니까 수치가 괜찮아요. 태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PBR이 2.65에서 1.65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이제 그거랑 비슷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GDP 대비 시가총액은 140. PBR은 어쨌든 한 2.34 정도. 우리나라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나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30%. 130.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그 초록색으로 표시된 건데 네. 지금 현재도 90.4%밖에 안 된다는 거죠. 확실히 낮아요. 네. 그리고 역대 예. 최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3,300 찍었을 때가 네. 120% 조금 안 되는 119.3% 정도. 그게 우리 최고치의 네네. 이제 비율인데 네. 그게 119%. 네. 예. 2021년도죠. 그래서 5,000을 달성한다는 목표는 156.1%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나라급이 태국급 정도 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와, 그러니까 태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어허. 1점 PBR로 따지면 한 2배 정도가 이제 두 배. 네, 2배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말이 쉽지 그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글로벌 주요국의 평균은 네. 120%에서 한 140%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하. 적어도 한 30% 가까이, 30에서 어. 50% 가까이가 지금 약간은 수치만으로 따져봤을 때 야. 30에서 50% 포인트 정도가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5천 달성하려면 필요 비율을 한 156.1%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와, 네. 이건 올리기가 보통 일은 아니네, 진짜. 보통 일은 아니죠. 보통 일은 아니네. 네, 그래서 어쨌든 GDP가 성장을 한다. 왜냐면 이제 GDP 대비로 예. 이제 번다고 했을 때 GDP 성장하는 만큼 시가총액이 늘어나야 된다 뜻이거든요. 그렇죠. 같이 네. 늘어나야 되는 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어쨌든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부분으로 예.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전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예. 어쨌든 이제 구조적인 개혁이나 구조 개혁과 강력한 개혁. 네, 두 강력한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그 제도 그렇죠. 개혁이나 구조적 예. 전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어쨌든 강하게 좀 그렇죠.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고 예. 하면 뭐 전혀 이제 5년 내에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어쨌든 네. 뭐 저희 일터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제 좀 약간은 개개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는 부분도 아무래도 필요한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 회복하는 수치가 있고 강력한 개혁과 구조적 전환까지 따라와 준다면 네. 요 필요 비율 156.1% 정도 네. 요 달성되는 것도 네. 뭐 꿈은 아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필요 연수익률 분석이 있는데 요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잠깐 네. 설명드린 내용인데 연수익률? 네, 만약에 이제 5천을 달성하는 게 이제 그 시기별로 했을 때 예. 그럼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정권 중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연평균 한 제일 23%, 좋았어요. 네, 예. 23% 정도 예. 전체 5년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뭐 한 100% 이상이 넘어가는 네. 180% 가까이 되는 그런 성적을 보였거든요. 음. 그리고 아까 이제 그래프로 보셨겠지만 예. 그 외에 다른 정권에서는 잘안 어떤 됐어요. 정권도 어떤 예. 정권도 그 정도의 아까 성장을 보일 노무현 수가 정부만 없었죠. 그래프가 이렇게 네네, 높았어요. 네. 예. 윤석열 정부는 빨간색 그렇습니다. 내려와 있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도 3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20%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야. 좀 상당히 힘든 수준이고요. 좀 기적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기적에 가까운. 그리고 이제 5년만으로 네. 따졌을 때는 한 11.6%니까 야, 근데 이것도 높다, 그죠? 그렇죠. 11.6%. 네, 지수 자체가 네.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상은 정말 만약에 이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외국에서 자금이 아마 밀물처럼 들어올 겁니다. 막 네. 들어올 거예요. 네. 물 쏟듯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달성을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던 성장률이나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쉬운 도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한 11.6% 정도만 5년 내내 좀 연평균 수익률이 나와도 5천은 달성이 가능한 건데,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 사실상은 네. 지금 같은 구조가 유지만 네. 지금 같은 예를 네. 들어서 아까 그러니까 매일 말씀드린 이번 열흘처럼. 네, 네. 예. 현재 상황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그 구조 개혁이나 예.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 제도적인 어떤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허. 뭐 정말로 아주 개혁적인 방향으로 일어나지 예.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쉽지는 않을 쉽진 것 같습니다. 않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예. 본다고 치면은 연평균으로 봤을 때 지수 상승률이 이제 한 8.1% 정도니까 8% 정도. 네. 예. 이것도 상당히 이제 도전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한 10년 정도는 5.6%니까 예. 10년간의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달성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예. 그래서 아래 이제 보시면 실현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3년 내는 좀 어렵고 왜냐면 예.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치를 막 찍어줘야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6%만 하더라도 5년 동안에 이제 이런 그 연수익률을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역대 네. 최고 최고치. 수준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이제 인지를 좀 네. 해주시는 것이 좀 도전적인 필요합니다. 목표가 한 11% 네, 목표 되는 자체가 겁니다. 어쨌든 도전적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별 코스피 성과도 한번 비교를 좀 간단히 해볼까요?
예, 아까 코스피 말씀드린 성과. 대로 예. 네네. 코스피 성과도 이게 이제 지수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근데 아까 그 그래프랑 비슷해요. 네네. 그죠? 아까 네. 역대 정부 살펴봤던 네. 거랑.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제 가장 높았고 네. 이제 저금리의 유동성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화랑이었을 때고 화랑이었던 그런 때였고 네. 김대중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영삼 정권에서 이제 그 IMF 이후에 그렇죠. 수습을 해야 되니까. 네네 이후 시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냥 베이스 자체가 낮았던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예.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버블이 있었고 등락이 좀 상당히 변동성이 예. 심했던 그런 장세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풀고 돈을 또 회수하는 과정 네.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변동성이 좀 높았던 때여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재명 정부의 산업 정책 네네. A, B, C, D, E, F 네. 미래 전략인데 네. 아까 저희가 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히 네. 수치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거는 요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어느 네. 정도 재원을 투입을 하겠다. 네,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전략입니다. 네. 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A가 어떤 겁니까? A는 이제 AI 쪽인데 네. 여기 나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조 원, 25조 원, 뭐 어허. 15조 원, 20조 원, 뭐 48조 원 네. 이렇게 이제 그 재정을 좀 투입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전적으로 이게 이제 뭐 국가에서만 올인해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 합쳐서 네네. 총으로 들어가는 민간 거고. 자본이라든지 그렇죠. 펀드 조성이나 여러 가지. 예, 뭐 민간도 투자를 하니까. 네네. 예, 그럼 이제 합쳐서. 전체적인 그런 이제 투자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한 네.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이제 잠깐 영상에서 언급드린 부분이라 이제 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네. AI가 가장 이제 지금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주축이다. 제일 비중도 크고 네, 액수도 맞습니다. 크고 네, 핫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지난번 이제 언급드렸던 대로 재생에너지하고 관련된 부분이 좀 큽니다. 재생에너지. 네, 요거는 이제 네.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AI하고 맞물리는 게 또 이제 에너지 부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AI가 발전하려면 에너지가 같이 가져야 돼요. 네, 같이. 그런 부분 설명을 드렸었고. 예. 그래서 액수도 큽니다. 에너지가. 그렇죠. 투자 금액이. 네, 그래서 예. 이제 그 AI에 투입되는 그 어떤 이제 그 투자 부분이죠. 네. 투자 부분 다음으로 이제 높은 게 이제 에너지 분야라고 어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예.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정권이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제 좀 예. 그 강조를 하고 있구나라는 방향성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네. 예. 그 부분에 해당하는 어쨌든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부분으로 예.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좋아요. 같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AI, 네. AI와 에너지 쪽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는 방향을 잡고 있다. 그렇죠. 그럼 주식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신다고 네. 하면 이 종목들에 각각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시는데 비중 자체를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투자를 한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 정부가 어느 쪽에 이제 집중을 해서 투자와 이제 발전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잠시 후엔 또 AI 관련된 얘기도 좀 할 거니까 끝까지 네. 좀 영상 봐주시고요. 정책도 이제 단계별로 가야 되기 네. 때문에 로드맵이 좀 나와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일단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예. 거는 이제 주식 시장만으로 따졌을 때 상법 개정이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도. 김용남 의원님이 굉장히 미는 거예요. 상법 개정.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주주주권주의. 네. 이거 상법 개정 네네. 상당히 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상법 개정만이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일부 이제 네. 그 추진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방향성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네. 제가 봤을 때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게 주가에서도 이제 지금처럼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PBR도 어느 네. 정도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부분인 거죠. 저평가된 한국의 주식 시장을 조금 더 고평가로 올리는 그렇죠. 첫 번째 네. 단추가 이 어떻게 상법 보면 개정안이다. 정상화. 네. 예.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예. 그렇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GDP 상승률이나 아니면 이제 그 주식시장의 어떤 이제 지수 상승에도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다음 단계는 일단 이제 MSCI 선진국 편입인데, 네. 요 지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외인 자본들이 어느 정도는 신뢰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들어오는.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도 뭐 액티브한 자금이라든지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단기적인 성과로 보시면 되고 단기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있던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런 부분들을 우선은 좀 빠르게 좀 조정을 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드라이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그 정도로 해서 화랑이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중장기적인 목표들을 하나씩 이제 실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성장을 좀 끌어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법 개정하고 MSCI 선진국 지수로 이제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 B, C, D, EF죠. 이때부터 이제 A, B, C, D, EF 쫙 투자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투자 방향은 이제 지금 현재부터도 아마 일어나겠지만, 그렇죠. 일어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건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 플랜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 2, 3년 정도 정권 이제 중기 들어가면서부터 아마도 이제 이걸 이제 가시적으로 좀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집중 육성하는 거예요. A, B, C, D, EF를. 그래서 정권의 마지막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제 빠르게 목표를 좀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래 보시면 이제 연성장률이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이게 사실 도전적인 거죠.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중위험, 고위험으로 그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어쨌든 고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목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위험, 고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관건이 될 수 있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5년 내에 이르러서 이제 5천이라는 지수를 달성하는 부분은 상당히 도전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이제 주시를 하면서 이제 그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2027년도를 좀 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밑에 그래프는 이게 코스피 지수 성장 지수고 저 노란색은 뭡니까? 노란색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필요 연간 성장률입니다. 연간 성장률. 그래서 그 연간 성장률이 어쨌든 이제 정권 1년차, 2년차 되는 기간 중에는 가장 좀 높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끌어줘야 된다는 거고. 초반에 이제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좀 크게 올리겠다. 강하게 걸어야 돼. 강하게 좀 올리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녹아들어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가까운 나라니까 일본하고 좀 사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좀 좀 닮아 있잖아요. 닮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이번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일본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좋은 평가 좀 받았고 얘기가 나오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자금들이 유비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도 일단은 10년에 걸친 구조개혁을 했습니다. 와, 10년 동안이요? 10년 동안이죠. 그래서 10년 동안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PBR을 1.0에서 1.3으로 개선한 거죠. 야, 그래도 올렸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동안으로 해서 0.3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0.8에서 한 0.9니까 일본이 했던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고 치더라도 구조개혁의 강도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강도 사실상은 더 높아야 된다는 의미기도 한 겁니다. 더 높아야 되는 거죠?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고 강력한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빠른 속도로 개선을 해야 하는 게 목표죠. 만약에 이제 지금 정부가 5년 내에 이제 5천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거의 뭐 0.85에서 한 1.5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일본도 10년이 걸려서 0.3으로 올린 거예요. 겨우 0.3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도전적인 과제인지를 어느 정도 수치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좋습니다. 10년간에도 외국에 이제 해외 자금이 들어온 게 800억 달러입니다. 800억 거의 뭐 달러. 이 정도면 6, 70조 아마 이제 그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년간 800억 달러의 해외 자금이 유입이 된 건데 우리는 어느 정도가 한국은 필요합니까? 5년간 500억 달러가 필요한 겁니다. 와, 5년 동안에.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 40조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정도 수준의 자금이 이제 어쨌든 이제 증시로 유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뭐 지배 구조 개선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그 주요 위험 요인들은 있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도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진 않은데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들은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미국 관세 부과죠. 트럼프 25%. 관세. 이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라고만 쳐도 GD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포인트거든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충격이 전망이 되는 거예요. 관세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관세가 유예된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이고 이제 외교가 또 복원되니까 또 지켜는 봐야 되겠죠. 또 이제 요게 한 3개월 정도 지금 유예가 된 상황이니까 9월 정도 됐을 때 한번 또 이제 출렁거림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외부 요인이 있다. 그 전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부분이 이제 그 외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이제 그 펼치는 외교 전략 자체도 굉장히 이제 다방면으로 그렇죠. 확장을 시켜서 이제 전략을 그 예.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 방향성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평가를 하는데 예. 이 부분들이 잘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쨌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큰 지금 대외 리스크라고 하는 예. 부분이 관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방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예. 드라이브를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나 안보 요인이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계엄 이후에 대통령 파면 뭐 이런 거 겪으면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외교적으로. 아무것도 못했죠. 네, 네. 두 손 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오늘 녹화 기준으로 내일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네. 또 참여차 또 캐나다로 가고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외교 안보 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고 위험 요인을. 네. 그다음에 또 그 내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재적인 리스크로는 뭐 다 알려졌다시피 예. 이제 저출산 고령화죠. 아.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인구 문제.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저출산 고령화를 어느 정도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느냐, 가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그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그렇죠. 개선을 시킬 수만 있다고 하면 예. 상당한 이제 그 선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행인 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출산율이 어느 정도는 서울부터 시작해서도 약간의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찌 됐든 지금 출산율 자체가 이제 뭐 0.7, 0.8 다른 이제 OECD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봐도 너무나도 낮은 상황이기 여전히 때문에 낮죠. 여전히 예. 낮죠. 그래서 이런 관련 정책들을 조금 이제 드라이브를 총체적으로 좀 그 강하게 좀 걸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외 리스크나 내재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의 개선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그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변동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예.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간단한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 네. 그리고 내부적인 위험 요인들을 줄이고 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적극적 요인 네. 그걸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가장 올라가는 건데 네. 우리 이제 시나리오를 많이 살펴봤어요. 이 전망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요 전망 자체는 이제 그 현직 그 증권 애널리스트 분들,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들하고 제가 예. 이제 따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료들 국책연구소 통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네. 일단은 5천이라고 하는 도전이 상당히 좀 굉장히 그 수치가 예. 쉽지는 않은 수치다라고 이제 예. 우선은 좀 이해를 하시는 만만한 게 숫자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예. 보수적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지금 현재 KDI나 BOK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전망하는 그 GDP 성장률이 아직은 2% 미만대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어쨌든 다른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현재 어두워요. 수준 네, 지금처럼 현제 가면. 수준에서 개선이 없다고 했을 때의 전망이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전망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최악의 경우. 그렇죠. 네, 최악의 제가 경우고. 봤을 때도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녹색으로 나타난 현실적 전망을 저는 이제 좀 그 개인적으로는 좀 그 현실적인 부분으로 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3,700 정도. 네. 그 정도 선으로 보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 노력하면 네네. 지금처럼 네네. 이재명 대통령 뭐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네. 이렇게 하면 현실적 전망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네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어쨌든 GDP 성장률은 2.2% 선이고 그렇죠. GDP 대비 시총으로 따졌을 때는 125%, 125%니까 예. 약간 현실적으로는 요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 목표 달성률은 한 74% 정도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요. 5천을 지금 예. 이제 그 5년 동안에 집권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을 때는 목표치가 이제 그 정도인데. 그리고 만약에 모든 게 다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낙관적으로 이제 네. 전망하는 저도 이제 이건 바라고 있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인데 낙관적인 전망은 GDP 3.0%인데 네. 요것도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부터 뭐 저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제 그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예. 그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제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뛰었을 때 네. 정부와 발맞춰.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낙관적 전망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고 내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만큼 지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했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인컴도 높아진다라고 이제 일을 하시면 돼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 낙관적 전망으로 흘러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기대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이 네. 늘어나고 네.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전 보는 게 사실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잘 잡았어요. 네. 아까 A, B, C, D, E, F.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제대로 적재적소에 투자가 들어가 주고 네. 우리 민간에서 발맞춰서 같이 뛴다면 네.
저는 뭐 한강의 기적 이런 거 우리나라가 쓰는 나라, 저력 있는 나라고. 저는 그런 저력을 AI 있죠. 자체가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주기 때문에 네. 전 낙관적 전망도 가능하다. 저도 사실상은 개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 수준이라고 네.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요. 이제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제 조금 더 내가 이제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낙관적 전망까지 받고 이제 코스피 5천에 대해서 저희가 쭉 아까 뭐 연역부터 다른 나라 비교, 뭐 PBR 쫙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론을 부탁드립니다. 결론. 어쨌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단은 쉬운 도전은 아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제 개개인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어떤 투자를 좀 계획을 하거나 주식 투자나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조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전망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그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아까 노무현 역대 정권들의 어떤 이제 지수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5개년 내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도전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 뭐 저희 국민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제 정부가 또 정책적인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이제 투자나 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유의미한 결과들을 그 충분히 그 도출만 해낼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달성 가능한 목표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 아주 높게 잡은 건 맞는데 충분히 실현 가능한 그런 조건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을 함께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은 코스피 5천까지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아까도 저희가 A, B, C, D, E, F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 중에 A에 해당하는 AI 그렇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업계의 저희가 현황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AI 얘기를 최근에 들어서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AI 얘기를 그 전부터도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뭐 너무 많이 이게 좀 회자되고 있어서 뭐 기술이 보편적으로 좀 전파가 돼서 그렇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뭐 뒤에서도 아마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오늘 이제 보니까 그 AI 그 수석이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녹화 기준일로 누굽니까? AI 관련 수석 지금 누굽니까? 이제 하정우 소장님이신데 네이버죠? 네이버의 그 AI 센터장으로 해서 이제 소장님을 근무하셨던 하정우 센터장님이 수석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AI 수석으로 해서 이제 그 이번 정권의 첫 수석으로 이제 임명이 되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AI 전문가신데 AI 수석에 대해서 하정우 센터장을 인사 발표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잘된 인사다. 잘 된 거요? 네, 엄청나게 잘된 인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박수 한번 쳐야죠. 네, 박수 쳐야죠. 잘된 인사. 와. 잘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코스피 5천. 5천 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첫 단추 잘 깼다. 과실현이라고 해서. 과실현. 그 이제 그 과학기술 단체죠. 과학기술 단체 중에 하나의 그 과실현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협회 장으로서 이제 그 이력도 있으시고. 아니 하정우 센터장님이 굉장히 왕성한 그 활동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그래도 AI 업계에서는 가장 이제 왕성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에는 거의 한 100조 단위 정도로 투자까지 이제 그 국가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약간 엔진 같은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 코스피 5천 가려면 엔진이 좋아야 되는데 관료 위주의 어떤 인성보다는 진짜 실무 위주를 담당하고 있는 현업을 뛰고 계신 분들이 담당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오늘 그 일요일에도 쉬지 않으시고 오늘 G7 가기 전에 가시기 전에 AI 수석 이걸 또 다음 주에 아마 G7 지금 이제 그 외교 무대 열리니까 순방을 가시는 걸로 아는데 오늘마저도 이제 이런 또 그 뉴스를 듣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반갑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너무 중요한데요. 그 A, B, C, D, E, F라는 미래 산업 중에 A. 아까 우리가 에너지랑 같이 간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 A 중에 AI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선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AI 업계 현황 좀 볼까요? 일단은 글로벌 챗봇 시장 현황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요거 이제 2025년 5월 기준으로 해서 5월 달 기준. 그 오픈 AI라고 하는 이제 그 기업이 네. 만들어낸 챗 GPT가 거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샘 얼트먼. 네, 그렇습니다. 오픈 AI. 네. 예. 점유율이 거의 한 80% 가까이가 와, 되는데. 네. 저도 이거 씁니다. 챗 GPT. 그러시니까요. 네, 월 저도- 정액으로 나가요. 네. 20 며칠인가? 저는- 달러로 나가요. 네, 유료입니다. 저는 거의 한 유료. 200달러. 우리 원장님 강하게 가십니다. 드라이브 강하게. 뭐 코스피 5천이에요. 막 쏟아 붓고 있어요, 그냥. 쏟아 막. 부어야죠. 네. 어쨌든 투자하고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80% 정도. 네, 80% 정도인데 어. 두 번째는 사실상 의외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네, 사실상은 저는 이제 구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을 했는데, 구글. 네, 이게 이제 그 스택카운터 글로벌 스탯이라고 하는 데서 출처가 이제 그쪽에서 예. 이제 통계를 잡아준 건데, 지난 5월이니까 최신 통계죠. 그렇죠. 두 번째는 네. 바로 퍼플렉스티입니다. 야, 이 퍼플렉스티가 강해. 네. 강합니다. 네. 특화돼가지고 강합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퍼플렉스티에 대해서는. 퍼플렉스티. 네, 예. 뒤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퍼플렉스티가 어쨌든 11.8%나 됩니다. 와, 네. 2등이에요. 네. 5월 기준으로는. 네. 오. 검색 영역으로 지금 이제 가장 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툴이기도 해서 예. 요 지금 말씀드린 요 점유율만으로 했을 때 내가 요런 것들로 좀 관심을 예. 가져봐야 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 좀 이해 안 되는 분도 혹시 계실까봐 제가 한 번 더 부연 설명드리면 AI의 종류들이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네. 그냥 보시면 네. 돼요. 쉽게 얘기해서 네. 어떤 사람은 챗 GPT를 쓰는 거고 네. 또 어떤 사람은 퍼플렉스티를 쓰는데 네. 또 어떤 사람은 두 개를 다 쓰는 다 사람도 쓰시는 있고 분들 있죠. 뭐 이런 네. 겁니다. 네. 이렇게 저 같은 이해하시면 돼요. 경우는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쓰시고 네. 뭐 집중 육성하고 계시니까요. 네. 둘 다 유료로. 예, 네. 유료로 다 쓰고 계세요. 네. 저도 둘 다 유료로 씁니다. 그러십니까? 저도 두 개 다 유료로 쓰고 있고. 그다음 대단하세요. 3위는 누굽니까? 3위는 이제 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입니다. 네. 코파일럿. 코파일럿도 일단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네.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오피스. 네. 강하죠, 여기도. 네네. 오피스. 그 어쨌든 이제 윈도우 OS를 가지고 야, 있기도 하고 예. 어쨌든 이제 오피스라고 하는 강력한 이제 무기가 오피스 있어. 프로그램, 네, 예, 오피스 무기가 프로그램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예. 이 코파일럿이 또 최근에 또 어.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예. 그 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3위. 네네. 그다음에 4위는 누굽니까? 이거 많이 들어본 건데. 4위가 바로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입니다. 네. 제미나이. 네. 야. 지금은 근데 저는 사실상은 네. 제가 그 쭉 이제 툴들을 사용해 보면 네. 구글 제미나이가 이제 사실상은 점유율이 좀 많이 높아질 것 같긴 해요. 앞으로. 그리고, 네. 2주 유망합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아. 이제 그 저희가 MAU라고 해서 예. 그 보통 이제 월간 이제 그 액티브 유저라고 해서 월간 활성 그 사용자 수를 예. 얘기를 하는데 그 활성 사용자 수가 이제 구글 이 제미나이가 야. 지금 이제 급격하게 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약간 신흥 강자예요. 제미나이. 원래 구글은 네. 뭐 전반적으로 뭐 기존에도 이제 검색 강자였는데 네. 검색이나 포털 강자였는데 어. 약간 이제 AI 산업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춤하는 듯 하다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워낙에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워낙 백그라운드가 네. 좋아요. 최근에 예. 이제 나온 제미나이 프로를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제미나이 프로. 아무래도 네. 최근 이제 나머지 하반기 정도의 그 상황들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제미나이가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요즘에 이 기술의 속도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미나이 네. 하반기에도 그냥 치고 올라가도 순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네, 하반기에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있고 써보면은 네. 뭐 어쨌든 왜냐하면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사실 구글이 좀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올해부터 해가지고 예. 구글의 약진이 진짜 엄청납니다. 아.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왜냐면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반응 자체는 예. 약간은 좀 이제 딜레이가 좀 생기면서 좀 올라올 상황이긴 해서 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챗 GPT가 워낙에 처음부터 강자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새로 치고 올라오는 이런 이제 모델들이 점점 더 강력한 모델들이 지금 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우리 같은 AI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거네요. 그렇죠. 여러 툴을 가지고 네네. 할 수 있으니까. 네, 비교를 해보면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제미나이의 어쨌든 네. 그런 그 약진을 뭐 부상 같은 네,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즐겁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제미나이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다음이 클로드예요. 클로드도 예. 일단은 요건 이제 코드를 하시는 분들, 개발을 클로드.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가장 강력한 이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클로드. 네. 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개발을 하는 개발자분들한테는 네.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툴들이기도 하거든요. 예, 클로드. 근데 아직은 이제 그만큼 이제 점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점유율이라고 하는 게 범용적인 부분으로 이제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이제 점유율이 높을 텐데 예.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로는 어쨌든 이제
그 챗GPT가 예. 글로벌 강자로서 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무료로 쓰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무료도 많아요. 네네. 뭐 날씨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예. 요 이제 그 시장 현황이라고 하는 건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지만 예. 매출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부분, 다른 면모들이 이제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예. 점유율만으로, 시장 점유율만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챗GPT, 그리고 검색 쪽에서 이제 약진을 나타내고 있는 퍼플렉스티, 그 정도의 1, 2위. 모델들이 강력한 예. 모델들로 지금 이제 부상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그래서 같고요. 5등이 이제 엔트로픽에서 만든 클로드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 한번 그럼 다음에는 또 성장률을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AI 시장에 대해서. 시장 규모 추이가 놀랍게 성장을 하는 아, 시장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커질 수 있습니까? 엄청난 거죠. 와. 그러니까 연간 지금 8년간의 예. 시장 성장 배율이 18.9%도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이야, 18.9%. 네, 9%도 엄청난데 퍼센트. 18.9배입니다. 9배. 네. 퍼센트가 아니고 퍼센트가 아니고 아니, 퍼센트로 따지면 1890%예요. 1890%. 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지금 아래 보시면 예상으로 해서 예. 2029년도는 어. 자, 2021년도는 24.7억 달러였는데요. 예. 시장 그 규모가. 그러니까 총 자, 규모가. 네, 그 규모가 거의 한 20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와. 향후 이제 2029년도면 향후 한 4년 정도죠. 4년 5년입니다. 아니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죠. 지금까지도 8년 동안 1890% 성장을 했는데 네. 앞으로도 한 20배 더 성장한다는 거니까 이게 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2025년도 와. 지금 이제 보시면 193.9억 달러인데, 네. 이제 내년 2026년도가 되면 252.7억 달러고, 와. 이게 연평균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면서 2029년만 되더라도 2025년 대비로는 2배 가까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와, 지금 시장 현재보다도. 규모만. 네. 어마어마하죠. 네. 예. 아니 그러면 그 급성장의 배경은 어떤 게 있죠? 어쨌든 이제 LLM 네. 기술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한 게 있고, 기업들이 이제 이 AI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바로 전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우리나라 성장률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부터 해서 예.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도전적으로 한 뭐 10몇 프로 가까이가 저희가 이제 매년 성장을 해야지만 코스피 5천을 바라볼 그렇죠. 수 있는데, 예. 지금 보시는 AI 시장의 성장률을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면 대구도 남죠. 만약에 저희의 예. 역량이 예.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빠르게 예. 이제 따라갈 수만 있다고 하면 예. 저희한테도 기회가 열려 있다. 와. 그리고 이번 이제 이재명 정부의 목표 자체가 AI 산업에서 이제 그 전 세계 3위를 목표로 한다라고 3위. 지난번 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그 3위라고 와. 하는 게 미국, 중국 다음이라는 얘기, 와. 도전적인 그런 과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지만 워낙에 격차가 큽니다. 예. 1, 2, 3위와 그런 아래에 있는 쪽하고 이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이제 중위권 정도는 되지만 갈 길이 조금은 멀고, 그렇지만 그 역량이 이제 빠르게 따라잡을 수만 있다고 예. 하면 저희한테도 엄청난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 그래프를 좀 보고 나니까 네. 야 이거 뭐 코스피 5천도 많이 잘만 되면 네, 그렇죠. 아니 생산성이 네. 이렇게 늘어나고 네. 투자가 몰리는데 뭐 굳이 5천 안 되라는 법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예.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이제 AI에 예. 이게 A죠. A. 맨 앞에 A이기도 하고, 예. 그 투자 비중으로만 따졌을 때도 100조 단위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아심찬 이제 그 예.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이 AI 시장의 성장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합니다. 주요 성장의 전환점은 어떻습니까? 주요 시장 전환점은 이제 챗GPT가 2022년도에 예. 처음 이제 출시가 됐고, 어허.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시작된 거고. 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 규모 자체가 이제 155.7억 달러에 도달을 했고, 현재도 이제 1년 만에도 한 40억 달러. 이때는 이제 멀티모달 AI가 확산되면서 확산된 이후에 이제 지금 급격한 성장세가 이제 자율주행이나 헬스케어,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멀티모달 모델들로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장들이 예. 아직도 이제 더 무궁무진하게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얘기가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AI 기술을 이제 도입하고 있다. 이게 아주 네. 특징인 것 같고, 네. 이 산업별 AI 도입 현황을 좀 볼까요? 이 현황은 지금 보신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는 헬스케어 분야하고 금융 네. 분야, 그리고 이제 제조업 분야, 그리고 이제 어. 창작 산업으로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많은 대부분의 산업들이 어쨌든 이제 AI로 인해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그
그 지금 이제 이제 여러 국가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운영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효율이 늘어나니까 네. 그러면서 생산성 네. 이게 증대되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네. 비용 절감을 거의 30에서 한 45% 가까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는 결국 그게 이제 이익으로 치환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인 이익이 거죠. 늘어나는 거고. 네. 예. 금융 관련한 분야 같은 경우에도 사기 탐지로 인한 부분도 이게 이제 그 사기죠, 사기. 예, 사기하고 관련된 부분을 이제 미리 걸러내는 부분. 이 부분도 정말 엄청난 그 비용을 절감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 운영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20에서 한 35%. 이게 다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일어난다는 부분이고요. 예. 제조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에 비해서 이제 20에서 한 30%까지도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산성이 부분이고. 높아지고. 비용 창작 산업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작업했던 모든 수작업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AI로 효율성이 높아지면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도 낼 수도 있고 효율성을 좀 높이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한국 AI 이제 정책이나 또 투자 현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AI는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정책 투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규모만으로 따져도 한 거의 100조 단위야. 우리 100조 얘기했죠. 100조 단위 되는 부분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그 챗GPT 우리나라 모델에 특화되는 어떤 챗GPT 개발을 이제 목표로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하정우 센터장님 이번에 이제 그 수석으로 임명되신 이제 하정우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 소버레인 AI라고 해서 각 국가별로 이제 그 국가에 맞춘 그런 AI 산업들을 육성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높게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그런 부분으로도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하정우 센터장이 이제 AI 수석으로 갔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하실 것 상당히 같고요. 실무적으로 이제 그 굉장히 좀 그 현실적인 정책들이 좀 추진이 되지 않을까, 또 과감한 정책들이 좀 추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수석 그렇게 보고 국내 주요 기업의 AI 전략은 좀 어떻습니까? 기업별로는 여기 나온 대로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카카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 대기업들이에요. 네, 대기업 위주지만 어쨌든 이제 중소기업이나 AI 기업들도 이제 특화된 AI 모델들부터 시작해서 뭐 AI 칩을 개발하는 부분들부터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부분도 사실상 이제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는 이제 첨단 개발 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 저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개별적인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약하면 어쨌든 대기업들이 다 AI화로 전환하고 있다. 그렇죠. 각자의 산업에 맞게 여기에 지금 빠져 있지만 이제 SK 그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HBM이라고 하는 그 AI 반도체하고 관련된 그 고역대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이제 메모리 칩 그 생산도 거의 이제 글로벌 탑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상도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수출이 잘 되죠. 하이닉스께 주력으로 이제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이기도 한 거죠. SK 하이닉스의 선전도 한번 기대해 보겠고 AI 업계의 과제 그리고 기회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도전 과제는 어쨌든 인재 수급이 일단은 이제 가장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력. 왜냐하면 이제 기존 그 윤석열 정부 때도 이제 AI 관련한 이제 그 투자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제일 중요한 걸로는 이제 그 R&D 분야. 이공계 R&D 분야 삭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거 뼈 아팠어요. 이공계들 인재분들이 또 해외로 많이 이제 유출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다시 이제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인재들을 다시 이제 우리 이제 업계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숙제일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인재 싸움이거든요. 이 AI 업계의 싸움은 사실 인재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육성을 해나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 때문에 한 2년 정도 넘게 2년 반 정도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시기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2년 반이 이 AI 업계에서
가장 진짜 그 핫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아, 그게 너무 뼈 아파요. 진짜. 놀라운 발전이 일어난 이 시기를 저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AI 기술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그렇죠. 건데 네. 2년 반을 완전히 시간을 허공에다가 그 정말 날렸기 골든 때문에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게 정말 뼈 아프거든요. 너무 뼈 아픕니다. 네. R&D 예산을 오히려 깎았어요. 네, 윤석열 정권 얘기하면 화가 나죠. 엄청난 정권이었죠, 사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아직은 이제 좀 그 어쨌든 뒤처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저희가 회복하고 이제 그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선진국들 AI 선진국들하고 이제 업계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업계 자체를 회복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력 수급이 사람 중요하다. 인재가 중요하다. 규제 불확실성이나 예를 들어서 데이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상당히 그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위권에 지금 랭크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인재 수급안 관련한 부분들, 인재 육성하고 관련한 부분들이 빠르게만 따라갈 수 있어도 상당 부분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하지 않을 수 있을 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상 교육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AI에 맞춤형으로 이번에 이제 그 하정우 수석님이 이제 과실현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실 때도 그 부분들을 가장 이제 어필을 많이 하셨어요. 인재 교육.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AI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이제 그 AI 수석으로 임명한 그 하정우 그 수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단기간에도 빠르게 어느 정도는 좀 저희가 이제 유의미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은 AI 관련된 현황들을 좀 봤고요. 지금부터는 좀 분위기 바꿔서 저희가 AI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면 교육을 잘해야 되고 또 저도 교육받아야 되고 저도 이거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활용과 관련된 실전 가이드를 좀 알려주시겠다고 오늘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채널에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AI를 공부하는 입장이고 많이 부족한 입장이지만 안 부족합니다. 참고로 우리 많이 부족해요. 원장님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희가 뭐 공식 비공식 포함해서 0.00017%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수준이. 저는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요 AI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 활용하는 개인 개인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참 기대가 됩니다. 조금 활용을 잘하는 정도. 아니요. 전 세계 신기록. 세계 신기록으로. 근데 이거는 들어보시면 아니까요. 저희가 한번 실전 가이드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믿고 쓰시면 됩니다. 믿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매번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AI 교육도 많고 정말 많잖아요. 아마 다 지금 교육한다고 사방에서 난리예요. 검색만 해보더라도 너무 쏟아져 나오고 뭐 책부터 시작해서 영상부터 시작해서 너무 쏟아져 나오는 게 많은데 맞아요. 이제 개개인마다 어쨌든 전문가분들이 각자의 경험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각자 경험들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실질적인 부분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좀 실질적으로 해주세요. 그렇죠. 아까 이제 그 저희가 앞서 진행했던 순서로 따져봤을 때는 일단 이제 기본적인 현황들이나 업계 현황들 그리고 이제 이 산업이 어떤식 또 이제 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추진해 나가지 그런 부분을 다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실전적인 부분으로 해서 첫 시간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보기면서 첫 단추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기본 원리부터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원리를 좀 알려주시죠.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이제 AI라고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들 하는데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뭘 하나 툭 던져주면 얘가 알아서 뭔가를 막 다 만들어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얘가 진짜 생각이라는 걸 해가지고 뭔가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인간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단 지금의 이제 LLM이라고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 영어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초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 방대한 지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텍스트화 시켜가지고 하나의 그 거대한 저장소에 이제 저장을 해두는 거고 이걸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방대한 지식 안에 그리고 이제 그 방대한 텍스트 안에 내가 던진 질문에 가장 최적화된 답변을 얘네들이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을 해서 하나의 그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답변, 내가 원한 그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는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쉽게 얘기하면 네. 물어보고 답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확률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제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제 이 그 LLM을 좀 많이 써보신 분들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환각 현상이라는 얘기를 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헛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AI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물어봤는데, 네, 뭔가 물어봤는데 예. 뜬금없는 대답을 하거나 질문과는 좀 다른 얘기들, 또 이제 없는 얘가 얘기를 맥을 막, 잃어버리고, 네, 예. 얘기를 막 지어내고 막 이런 걸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고, 예. 근데 그 부분들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 일단 질문이 중요합니다. 아, 네. 질문을 잘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LLM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질문에 답을 하는 챗봇 예.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던진 질문이나 내가 던진 궁금증을 예. 얘가 이제 기존에 쌓여 있는 지식 체계에서 그 단어들을 선택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답변을 내놓는데 거기에서 내가 좋은 답변을 얻기 예.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야, 그게 중요하네요. 그게 결국은. 네. 그러니까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잘 물어봐야 된다라는 건데, 네. 요거 좀 오늘 어려운 내용은 좀 빼고 저희가 어차피 오늘 첫 시간이니까 네네. 쉽게 할 네. 텐데, 그래서 요거는 예, 요 비유만 좀 해주시죠. 트랜스포머 비유만. 아키텍처는 네. 일단 요게 이제 가장 LLM의 지금 현재 나온 LLM의 가장 기초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네. 용어만이라도 좀 알아두시면 쉽게 해주세요. 네, 공장으로 비유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요거를 이제 쪼갭니다. 네. 단어를 쪼개서 토큰화라고 하는 건 단어를 쪼갠다는 의미고, 그걸 쪼개서 이제 약간 그 답을 얻어내는 그 상자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네, 거. 이 단어를 예. 집어넣는 과정이 이제 인베딩이라고 하는 과정이고, 인베딩. 네. 예.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간 단어 중에 이 답변에 가장 맞는 단어를 이제 끄집어내는 과정이 이제 거기 나온 포지셔널 인코딩, 예.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건 좀 어렵다 내용이. 네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한번 그냥 어느 정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가장 최적화된 답변의 단어를 조합을 해가지고 예.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LLM이라고 하는 이 AI라고 하는 도구는 예. 내가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대화 상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필수 AI 도구 네. 요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네. 어떠한 용도로 쓰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요게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린 예. 6가지 정도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제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챗GPT가 이제 가장 점유율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퍼플렉스티가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온 대로 가장 강력한 대화형 AI 챗봇이고, 가장 처음에 이제 이 챗GPT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AI가 붐업이 된 겁니다. 예. 네, 이 시장을 처음 개척하고 이 시장을 확대한 장본인이 바로 이제 챗GPT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렇죠. AI 네. 아버지. 네, 이 시장의 시발점, 네, 시조세. 네, 시조세라고 볼 수 있는 게 챗GPT고, 네. 여전히 지금도 점유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가장 80% 높고. 가까이 되는 예.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플렉스티 약간 이제 그 한 11% 정도, 그렇죠. 11% 정도 되는 네.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검색에 강한 거죠. 이 친구는 예. 거기 말씀드린 나온 대로 주요 특징이 실시간 인터넷 검색 기반 응답이거든요. 아하.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답변 중에 정확한 답변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근거 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들은 예. 요 퍼플렉스티를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답변 출처와 인용문을 제공을 하는 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금융 관련한 분야하고 이 퍼플렉스티가 이제 금융 관련한 분야, 금융까지? 법률하고 관련된 분야까지도 그 도메인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퍼플렉스티도 한번 주시하시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일단은 좋겠다. 퍼플렉스티. 네. 다 이제 대부분의 그 모델들이 다 무료로도 사용을 해보실 수 있으시니까 무료로 한 번씩 이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좋습니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제 떠오르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하반기 때는 또 강력해질 것 같다. 지금도 강력하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좀 약간 좀 AI 좀 쓴다. 나는 좀 AI 좀 치는 사람이야.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미나이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툴 중에 하나고요. 제미나이고. 클로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엔트로픽 거죠. 그렇습니다. 클로드.
그래서 예. 대용량 문서 처리가 가능하고 이게 이제 또 문서 작업이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작가분들이라든지 문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요 클로드가 각광을 받고 있긴 합니다. 클로드. 네. 예.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오피스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예.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실제로 코파일럿. 업무 차원에서는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이 코파일럿도 이제 뭐 워드라든지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워드, 엑셀, 뭐 이런 PPT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많이 쓰실 텐데 예.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때 가장 최적화된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미드저니는 요거는 이제 그 이건 이미지죠. 좀 이미지. 네, 이미지 예. 계열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모델이라 요게 이제 많이 쓰이고 있어가지고 야. 요런 모델들이 주로 활용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 조금 이제 AI에 대해서 좀 더 치시는 난 좀 칠 줄 네, 알아. 난 좀 쳐. 나는 좀 예. AI 요거 이제 좀 친다. 예.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외에도 정말 많은 툴들이 있는데 더 있어요, 더. 네, 그 툴들이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 다음 야. 페이지에 창작 생산성 AI 툴킷입니다. 툴킷.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앞서 이제 그 슬라이드하고 예. 요 슬라이드에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모아 놓은 거라 네. 요것들을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서 예. 나한테 맞는 부분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세요. 근데 종류가 참 많습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있어요. 네,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윗페이지에서 전 챗GPT, 네. 퍼플렉시티, 그리고 저는 이제 제미나이, 클로드 저 요 네 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전 네 가지 정도를 쓰는데 네. 뭐 조금 더 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네. 더 해보셔도 됩니다. 한번 쳐보시니까 어떠세요? 변호사님. 너무 좋죠. 네. 저는 뭐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생산성에 저 네. 개인적으로 굉장한 지금 증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권해드리고요. 저희 변세와 의세 따라오시면 네.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지 쓰고 네.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네. 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요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네네. 요 툴킷은 요 넘어가도록 하고 네. 저희가 일단은 프롬프트라는 개념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프롬프트가 뭔지 네. 한번 좀 설명을 좀 이제 부탁드립니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 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LLM이라고 하는 이 모델들 자체가 예. 이제 창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첫 번에 그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 창에 이제 넣는 질문을 저희가 이제 보통은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이제 네네. 말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이 프롬프트 질문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내가 양질의 질문을 통해서 아하. 그 양질의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변의 퀄리티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 정도로 네. 와, 잘 물어봐야 네. 잘 얻는 거네요, 네. 답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사용해 보니까 예.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내 질문이 좀 얘가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을 한 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는 네. 쪽으로 문제를 네. 푸시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업계에서는 예.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LLM의 그 능력치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그 정도로 중요하네요. 정도입니다. 프롬프트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기본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가 명확함.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모호함을 제거하고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전달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준을 그 질문을 할 때도 질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예. 그래서 아까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구체성이죠. 그다음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끔 앞뒤에 어떤 상황을 얘한테 이제 제공을 하면 훨씬 더 높은 예. 양질의 그 답변을 얻어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역할 부여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예. 라고 하면 너는 워렌 버핏 수준의 그 투자자야라는 식으로 아예 이건 이제 페르소나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소나 롤을 주는 거죠, 그렇죠. 역할을. 내가 이제 그 질문하고자 하는 AI 모델한테 역할을 부여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스타일 어조를 지정하게 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공식적, 친근함, 전문적으로 이 스타일을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서도 그렇죠. 답변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적인 부분을 원한다라고 하면 전문적인 답변해줘라는 식으로 그 어조나 톤을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이제 대화 형태로 한다라고 하면 좀 부드럽게 해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훨씬 양질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시를 예를 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출력 형식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논문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금융 보고서 같은 경우를 이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싶으면 그 자료를 이제 파일을 올려가지고 자 여기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어떤 형태의 보고서로 형식으로 작성을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제공하면 그 플랫폼 형태로 얘가 이제 전문적으로 답변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질문이라고 하는 이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뭐 이거 오늘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실전 사례집도 좀 있는데 요건 좀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죠. 요거는 이 간단하게만 보시면 아까 이제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답변에 좀 그 답변이 좀 헛소리가 많다라고 얘기하신 경우는 이 답변을 좀 비효율적으로 작성을 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 사례집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뭐 의학적으로 당뇨병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최적화된 프롬프트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너는 의학 교육자야. 40대 남성 환자를 위해 제2형 당뇨병의 원인 증상 일상관리법을 설명해줘. 아주 구체적입니다. 명확하고. 전문 용어는 최소화로 하고 나한테 알아들 수 있는 답변을 해주고 이해하기 쉽게 5가지의 핵심 실전 수칙을 여기 이제 보면 분리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분리 포인트가 저희가 이제 땅땅땅 점을 찍어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형태로 보고서식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그동안 질문을 좀 잘못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만 내가 얘를 좀 잘 이용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예시로 보면 이제 콘텐츠 제작하고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제가 예시를 이렇게 이제 좀 예시를 올려놨어요. 나열을 해드려서 요걸 정지화면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고 한번 좀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프롬프터를. 그리고 아예 그냥 AI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당뇨병에 대해 궁금한데 이 당뇨병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요렇게 하셔도 돼요. AI한테 차라리 AI한테 질문을 또 물어봐. 그렇죠. 아예 프롬프트를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얘가 또 짜줍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또 넣어요? 그걸 넣는 거죠. 이거 대박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변세의세 보신 분들은 AI를 좋은 꿀팁을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요것만 활용하셔도 기존에 내가 물어봤던 질문과는 현격하게 다른 답변을 얻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AI가 답을 이상하게 해줬다라면 AI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물어봤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I가 꾸져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AI 내가 좀 질문을 좀 이상하게 한 건가?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시고 그럼 이제 저희가 오늘은 어쨌든 첫 시간이니까 이 활용법은 아주 저희가 간단하게만 오늘은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도 자주 저희가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AI 윤리 그 책임 문제 어떻습니까? 요거는 사실상은 조금 이제 좀 깊은 내용이긴 해서 일단은 이제 AI를 사용할 때 이제 편향 방지나 예를 들어서 뭐 딥페이크 대응, 뭐 프라이버시 보호, 뭐 인간 감독 및 책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은 사용하는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요거는 이제 이 AI 모델을 만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개발자들의 책임. 그렇죠. RAI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요거는 개발자분들에게 저희가 좀 넘겨놓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정석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너무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부분들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것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위해를 남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이제 성적인 부분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그 모델들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나쁜 짓을 쓰지는 말아라.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AI 윤리와 그러니까 책임사용. 선을 지켜라. 선을 지켜서 정직하게만 정직한 사용 방법을 이용해서 준수를 해서 나쁜 짓에 쓰지 말아라.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액션 플랜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내용 저희가 했거든요. 핵심만 요약해 주시면서 시청자들의 액션 플랜까지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 이제 변세의세에서 저희가 목표를 하는 건 이 AI 리터러시라고 해서 AI의 허들을 조금 낮춰주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거든요. 이게 목표죠. 변세의세.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대부분들은 이 AI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실상은 아직은 많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80% 정도는 신변잡기적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그냥 간단한 질문이나 뭐 농담처럼 이렇게 이제 막 뭐 날씨 물어보고 이건데 약간의 이제 어떤 그런 흥미 위주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업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확장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은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낮춰보고자 허들을 낮추자. 그런 허들을 낮추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고
예. 오늘은 일단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션을 3개로 나눠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일단은 이제 코스피 5천을 저희가 화두로 던진 것도 그렇죠. 야, 이 코스피 5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야, 이 AI가 진짜 제일 중요하구나. 좀 써야 돼요, AI를. 네네. 아, 그래서 이 AI의 업황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현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요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야, 이게 그 미국 시장만으로 해서 이제 성장하는 부분들이나 전체적인 이 시장 성장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그 성장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구나. 예. 야, 내가 지금이라도 이걸 느끼고 빠르게 여기에 그 빠져들어가지고 예. 이 AI라고 하는 걸 좀 배워보고 내가 한번 직접 써봐야 되겠구나. 예. 라는 부분으로 해서 오늘 이 3개의 세션으로 이제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만 얻으실 수 있다고 예. 하면 저와 변호사님이 오늘 예. 변세와 의세가 성공한 거죠. 네, 오늘 이걸 예. 이제 이 부분을 이 영상을 띄워드리는 목적이자 예.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이 좀 이상하다. 질문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AI는 실패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잘못한 거고 질문하는 법.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보강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네. 오픈 AI 만든 챗GPT 이거 좀 깔아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고 조금 여유 되시는 분들은 퍼플렉시티 네. 그것까지도 한번 검색용이니까 좀 까시고 나는 조금 더 치고 싶다. 동네에서 좀 AI 반장 정도 그렇죠.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클로드라든지 네. 아니면은 구글에서 하는 네. 제미나이 네. 이런 것까지 좀 활용하시면 이미 중급 이상 오신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것까지 하시면 네네. 많이 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로 좀 의견 네네. 내지는 궁금한 점도 좀 남겨주시고요. 또 이메일로도 이런 주제 해주세요 라고 네.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장 신속하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저희가 또 쉽게 네. 또 재밌게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변세와 의세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제 변호사의 새로움 의사의 새로움인데 네. 좀 전문적인 내용도 할 거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현실에 그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할 거고 네. 정치 얘기 빼곤 다 할 거죠? 네. 여기서는 네. 저희가 정치 얘기만 쏙쏙 빼가지고 쪽 뺍니다. 아니 수석 얘기는 해야 되고 오늘. 네, 그렇죠. 수석 얘기는 오늘 인사가 이건 나서 한 거고. AI 저희 네. 요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정치 관심 있는 분들은 시방쇼 오시면 되고. 네. 우리 변세와 의세는 저희가 3G 방송 지혜와 지성과 그렇습니다. 네. 지식으로 그리고 이제 승부하겠습니다. 좀 아무래도 이제 돈 버는 그것도 중요하죠. 이제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양질의 정보들을 좀 전달드릴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송출했던 내용들은 일단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다루는 측면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해드렸고 이제부터는 이제 AI 관련된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AI 관련한 부분들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을 그렇죠.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는 쪽으로 조금 더 칠 수 있도록 저희도 치고 같이 저희 같이 구독자 저희 이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도 함께 타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치고 나갈 수 그러시니까요. 있도록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것도 그렇고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모두에게 알리시는 것보다는 과외 선생님처럼 그렇죠. 1대1 과외 알리지 않으시고 나만 알고 싶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뭐 구독자 수 중요하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셨다면 구독은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나한테 소중한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 근데 홍보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은 구독은 눌러도 돼요. 그렇죠. 좋아요는 눌러도 돼요. 이제 좋아하니까 좋아요는 눌러주시는데 주변에는 소문 안 내고 과외 선생님 배우듯이 나만 아는 걸로 이렇게 일단 당분간 저희가 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장시간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저희 변세와 의세 채널은요 주말에 전체가 올라가고요. 월수금 끊어서 올라가니까 많은 관심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는 지바로 가겠습니다. 지바로 지혜와 지식과 지성으로 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바 감사합니다. 화이팅.